정말 추격하기 바빴던 일본. 근데 지금은 어느새 경쟁의 대상이 된 것 같은 그런 면면들도 많이 보입니다. 일본이 한때 기술 선진국으로서 선망의 대상이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여러 부문에 걸쳐서 추격을 이루었거나 역전한 영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정말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먼 나라라는 수식어가 계속 붙어 다니는데, 일본 경제의 움직임을 명확히 좀 진단해보고, 어떤 현상 속에서 우리 한국은 어떤 식으로 또 일본을 일부 교사 삼아서, 또 일부 반면 교사 삼아서 또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진중하게 고민을 해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고수열전 2부 초대된 고수분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상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에서 이 방송을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이명찬 박사님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일본 경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두 고수분을 초대해서 지금부터 일본 경제에 대해서 좀 열전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주제가 1인당 국민소득이죠. GNI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다는 기사들을 여러분들도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역전한 것인지, 어떻게 이 현상을 진단하고 계신지 여쭙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 박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2021년 1월 13일에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미 한일 역전이 앞으로 계속 심화될 것이고, 그 한일 역전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엄청난 어떤 파급 효과를 낼 것이다 하는 게 네, 제 주제였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일본보다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의 아날로그 사회에 비해서 한국이 디지털 사회 엄청나죠. 그게 이 소위 말하는 생산력에서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게 디지털화 된 거거든요. 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 지금 해외 수출이 지금 일본을 능가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규모로 보면은 우리의 2.5배인데 일본이 전체 수출액이 우리가 일본을 능가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네, 과거에 초기에 시작할 때는 뭐 3.5% 일본 수출액에 뭐 5%, 10% 그렇게 올라와서 지금 이제 오히려 능가했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어떤 곡선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는 선이라 본다면 일본은 평지를 그냥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이 갈수록 이제 이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가 우리가 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디지털 사회에 가지고 가전제품들이 뭐 LG, 삼성이 뭐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죠. 그 다음에 조선업이 요즘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국에? 네, 이게 과거에 다 일본이 압도적이었던 영역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문화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옛날에 유학 갈 때만 해도요, 일본의 문화가 압도적으로 한국 문화보다 강할 거라고 생각했고,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일본의 만화 같은 거는 굉장히 뭐, 영향이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그 웹툰 같은 거 보면은 일본의 망가를 이제 곧 능가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드라마에서도 제가요, 유학 가기 전에요, 도쿄 러브 스토리라든가, 네, 뭐, 101번째 프로포즈라든가, 이거 보고서 일본을 공부했어요. 그때 엄청난 인기 있었거든요, 일본 드라마 같은 것들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의 드라마가 압도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화도 그렇죠. 모든 게 영화 감독이나 영화 에, 뭐랄까, 배우들이, 일본 배우들이 한국의 그 영화 찍는 장면들을 보고서 자기들 참가했던 배우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20년 앞섰다. 네, 일본보다. 네, 그런 얘기들이 그냥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곳곳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1년도 한일 역전 썼을 때만 해도 에이, 무슨 한국이 일본을 역전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대세 많은 반응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반응 없어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 네, 그만큼 많이 몇 년 사이에 벌써 이렇게 많이
발전됐다는 거죠. 네. 경제, 수출, 그리고 산업, 문화 전반에 걸쳐서 한일 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중에 하나의 단면이 1인당 국민소득이 역전된 현상이다라고 이 박사님께서는 이제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예. 박 교수님의 뷰도 좀 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021년에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썼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선견지명이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2021년에 이제, 그때 그 애는, 딱, 뭐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인당 국민소득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말로 딱 역전되는 것이, 눈에 딱 보이는 데는 아니었는데, 그때 이미 3년 전이죠. 3년 전에 그런 거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친구들이, 일본 친구들은 한국을 보면서 와, 어떻게 우수하냐라고 하고, 한국 친구들은 일본 회사 별거형 같은데, 왜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 졌을까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네, 한일 역전이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하지만은 제가 일본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거냐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일이 안 풀릴 땐 사람이 일이 안 풀릴 땐 안 풀리지만 잘 풀릴 땐 막 잘 풀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 여러 군데에서 제가 원서를 냈을 때 막 여러 군데에서 오라고 할 때 그럼 사람이 기분이 되게 좋죠. 이제 네. 어디 갈지 골라야 되니까 막 기분 좋게 그렇게 이제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사람은 서 있을 때 넘어질까를 겁내야 된다. 넘어져 있을 때는 넘어질 일이 없다. 근데 서 있을 때는 기분 좋다고 막 뛰고 달리고 하다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은 서 있을 때다. 이렇게 네. 얘기를 이제 저한테 이제 쿨다운 시키려고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평생에 그 말씀은 자주 생각이 나요. 네. 근데 일본 기업인들이 지난 10년간 일본 기업을 혁신을 하면서 제가 일본 기업의 히타치라든가 애니시라든가 소니라든가 뭐 아시노모토라든가 도요타라든가 그런 일본 기업의 혁신 사례를 한국에 말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본 기업들을 혁신시킨 CEO들이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CEO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10년 전 아니면 2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오만하지 않고 우리가 그때 우리 기업 문화에 우리 기업의 그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인정을 했다면은 뭐 10년 전에 그 큰 정리해고는 없었을 텐데 라든가 나는 이 회사의 이사로서 살아남았지만 그때 수천 명이 나갔는데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다 이런 회고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한국이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한 번 넘어져가지고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도 상장한 뒤에 최초로 2012년 결산에서는 3월 결산에서는 무배당을 결정을 했어요. 배당을 못 준 거예요. 소니라는 정말로 세계적인 기업이 그 배당을 못 줄 정도로 소니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소니 차라리 애플에 파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히타치 같은 경우에도 일본 제조업 사상 최대 손실을 그 2009년에 냈었고요. 또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그 영업 손실을 본 적이 있었죠. 많은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2010년을 전후해가지고 많이 어려웠었어요. 지금은 전부 다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막 계속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정리 해고했던 그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추가로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 고용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일본 기업들이 했던 그 노력들을 지금 한국 기업들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을 한번 본다면은 일단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찬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렸다. 그래서 이제 수출이 의미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나 언론에서 한국 기업들 보고 국내로 돌아오라, 회귀하라 하는 거를 저는 하지 말라고는 얘기해요. 왜냐면은 기업이 살아남아야 메이드 인 재팬이 훌륭한 거야. 일본에서 만들어야지 하면서 메이드 인 재팬을 막 홍보했던 그 기업들이 오히려 망했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아지노모토라든가 그런 뭐 우리가 음식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 그런 회사조차도 이미 생산 설비의 50% 이상은 외국에서 연구해서
미국에서 파는 자기네 제품은 미국에서 연구해서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회사가 존속이 되고 더 커지게 된다면은 그만큼 또 많은 연구 인력들을 일본에서 채용을 하면서 더 고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는 국내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네. 국내 시장을 보고 장사하는 사업들은 일본에서 작년에 세부 백화점이 외국에 팔리면서 61년 만에 백화점 노조로서는 61년 만에 스트라이크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을 대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외 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굉장히 백화점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한국에 닥치기 시작했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가 한국이 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지난 10년, 20년 동안 일본이 겪었던 것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겪을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일본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40대에서 50대, 60대로 막 가고 있다. 점점 쇠해지고 없던 당뇨병이 막 생기고 이러고 있다 하는 거를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아니야. 이제 우리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경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미 한국하고 중국하고 경쟁하다 보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거기서 탈출해야 돼. 새로운 분야를 찾아야 돼. 라고 느끼고 나서야 구조개혁과 혁신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은 그 초입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본의 경험을 한국에 되풀이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번 무너진다면 넘어지고 나서 내가 넘어졌구나 하면서 일어나야지 했지만 한국은 지금 일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심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주신 조언 너무 감사하고요.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일본은 이미 한번 넘어졌었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넘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가요? 넘어질 수 있다, 앞으로. 우리 그러니까, 한번 먼저 넘어졌지 않았어요? 1997년도에. 그렇게 얘기하면 또 2008년에 세계가 넘어졌고 그렇게 네. 했지만, 구조적인 면에서, 네. 예, 그런, 넘어짐을 좀, 유의하고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좀 잘 들었습니다.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이제 말씀 속에서 잠깐 옆으로 새지만, 우리 어머님의 그 조언도 인상적이었고요.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계속 이런 말씀 주셨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몇 개의 나다를 더 주워 먹는다. 부지런함을 많이 강조해 주셨거든요. 네. 그것을 하나의, 철학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이명찬 박사님도 어머님이나 아니면 네. 혹시, 존경하는 어른께 받은 음. 좀 중요한 어떤 조언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제가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어떤 면에서 이제 어머님이 중3 때 돌아가셨어요. 네. 일찍 돌아가신 편이라, 네. 뭐 어릴 때 제가 이런 얘기 들었겠지만 기억이 남는 건 별로 없는데, 그러시군요. 다만 이제 제 친구들이, 고향 친구들이 너희 어머님은 신사임당이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어머님의 교육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친구들을 대하는 모습이라든가 굉장히 단아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이 저의 지금 이 자양분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말씀이 딱 남는다기보다도 네. 그동안 나한테 했던 여러 가지 특히 공부하라고 독촉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셨군요. 다만 공부를 하면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한다거나 네. 뭐 일손을 거들어라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어서 마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했죠.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게 현명하셨던 거죠. 네. 다들 그 마을에 대부분 다 노동을 다 해요. 예. 부모님들이 일하면 일손도 도우기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일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셨군요. 엄마가 그 부분은 이제 내가 공부한다면은 이쪽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거기에 집중하라.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열심히 했죠. 그러셨군요. 역시 너무나 존경스러운 또 두 학자분의 어머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두 교수님, 박사님이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제가 과거로 좀 돌이켜보면, 제가 첫 커리어를 시작했었던 것이 이제 국책연구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에이펙 그 전문가 회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참여하는데, 그때 의장국이 이제 일본이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에이펙 전문가 회담에 참석을 하러 일본에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 기업을 배우자. 네. 그렇죠. 일본의 첨단 기술을 배우자. 우리는 한참, 그것에 못 미치는 어떤 기술력이라고 할까요? 뭐,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은 또 상당 부분 와 있고, 또 대회 무대에서 저도 유학하던 시절이나 아니면 최근에 뭐 어떤 해외 어떤 자리에서, 스피치할 기회가 있으면, 과거보다 이제 한국 전문가의 어떤 스피치를 조금 더 존중해 준다거나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한다거나 하는 것을 이제 볼 때 그런 위상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일본의 여러 경제적인 모습이나 현재 사회적인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 교사 삼을 부분도 있고 반면교사 삼을 부분도 있겠는데 지금도 좀 가장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교사 혹은 반면교사 삼아야 될 중요한 그 포인트가 어쩌면 인구구조 변화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인구구조 변화 관점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년이면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이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의상 유엔의 정의상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죠. 지금은 고령 사회인데, 근데 일본은 현재 이미 25% 정도를 초과했으니까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고, 다만 우리는 그 고령화 속도가 빨라서 그마저도 우리가 앞질러서 더 심각한 고령 사회로 우린 진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정리를 한다면 고령화율로 보면 일본이 더 높지만 그 고령화율이 상승하는 속도가 우리가 빠르니까 고령화 속도 면에서는 우리가 더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한 나라고, 또 그것에 여러 가지 대응책, 아까 국민연금 관점에서도 구조개혁을 단행한 나라니까 우리가 좀 교사 혹은 반면교사 삼을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의 그 고령화 현상 혹은 인구구조 변화 현상,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수준으로 현재 진단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께요. 요 부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한국이 일본을 곧 따라갈 거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마다 저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는데 왜 네. 그러냐? 왜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느냐? 따라가는 부분은 한 30%, 그렇지 않은 부분은 70%일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네. 그 왜 그러냐? 일본 사회는 아날로그 사회란 말이에요. 네. 한국은 디지털 사회예요. 한국 디지털 사회는 전 세계에서 이미 톱 클래스입니다. 네. 그럼 디지털 사회가 아날로그 사회로 거꾸로 갈 수 있나요?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30% 따라가는 부분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인구, 노령화라든가 출산율 문제. 이 부분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면 다 겪게 되는 하나의 그럼이란 말이죠. 네. 그게 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도 다 그렇고 전 세계가, 중국조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이 특별히 일본 따라간다 이런 차원의 그 표현 자체가 나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출산 문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내수 시장에 기반을 두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게 많아요. 네. 이미 뭐 해외 나간 기업들은 거기서 하겠죠. 근데 국내에 남아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국내 시장을 목표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일본에서 늘 분석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은 국내 시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수출 지향적으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걸그룹이라든가 우리 케이팝이라든가 그 얘기할 때마다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한국은 저게 국제 무대를 향할 수밖에 없다. 왜? 국내 시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자살자도 나오고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본에서.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젊은 애들이 다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 경쟁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네. 왜 그렇겠어요? 경쟁 끝에 얻게 되는 그 열매가 엄청나기 때문에 스스로 경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네. 그 경쟁 없는 사회가 좋으냐, 무한정 좋으냐, 꼭 그것만 아니라는 걸 이제 그렇게 나는 볼 수 있다는 거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저출산 문제하고 한국의 저출산 문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일본의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이제 국내 시장의 규모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니까 중소기업이 엄청 많은데 99.7%가 중소기업인데 이 중소기업이 정말 그냥 최저한의 임금만 주면서 고용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런 얘기들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좀비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64년도에 뭐 중소기업 뭐 지원법인가 그게 중소기업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그 원흉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 학자가. 네네. 그게 뭐냐니까 지금 이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일본의 긍정적인 측면은 고용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반드시 이 기업들이 그대로 존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는 보거든요. 네. 자, 두 가지. 하나는 이 인구 분포를 보게 되면은 단가의 세대라 그래가지고 50년대, 40년대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서 그 빈 공간을 이 젊은 세대가 그걸 다 채우지를 못해요. 비워지는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실업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과거에 엄청 컸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공간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일본의 이제 저출산 문제 젊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이걸 채우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자리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아서 실업률이 낮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꼭 이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 어떠냐면은 한국은 대부분이 수출 지향적이에요. 뭐 웬간한 기업들 요즘 보세요. 먹거리 K푸드 엄청납니다. 요즘 뭐 불닭볶음면이 뭐 엄청나게 수출이 잘 되고 뭐 그쪽으로 최근에 주식도 엄청나게 오르고 그 다음에 K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K자 들어가면 수출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 수출보다 수출량이 더 많다. 네. 2.5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냐. 한국은 국내 시장을 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출산이 바로 직결되게 심각한 그 내수시장 문제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다. 네. 일본은 바로 직결되지만 네. 그런 좀 차이는 있다. 내가 그래서 이제 뭐 무조건 한국의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우리 박성준 교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귀담아 들어서 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고 반면교사든 교사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꼼꼼히 생각하고 챙길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네.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 방송의 취지도 그렇고요. 어떤 하나의 현상이, 하나의 뷰로만 설명되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어떤, 견해와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현상을 더 다각도로, 다차원적으로 들여다보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프로그램이니까, 너무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미 레벨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는 모습인데 이 현상이 뭐 어느 수준이라고 보고 계시고 그게 또 일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혹시 판단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인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근데 그 노인분들을 사회가 부양을 한다는 거는 점점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는 일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일을 하라고 해요. 네. 당신이 일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일을 하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이젠 더 이상 나라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다 나가서 일을 하라고 격려를 해요. 네. 격려인지 아니면 위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가정주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취준생으로 있어도 안 돼요. 네. 히키코모리도 안 돼. 네. 은퇴했다고 해서 놀아도 안 돼요.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한 가지 이명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본에서 지금 은퇴 세대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이 좋아졌다.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에 일본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30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200만 개가 늘어났고. 네. 그러니까 일자리 수가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서 위에 있는 세대가 많이 은퇴를 하니까 거기서 빈자리가 생겨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라는 관점이면은 일자리 수가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정규직 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자리 합해서 50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근데 그 같은 기간에 인구는 90만 명이 감소를 했는데 네.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에서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지난 10년간 일본이 얼마나 정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네. 이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이 할 수 있었다면은 한국은 왜 안 돼? 라고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중소기업이 문제가 많은 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또 일본도 좀비 기업 문제가 여전히 있고, 하지만은 그 문제가 그대로 복사하듯이 한국도 가지고 있고, 사실은 한국이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왜 한국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통계상으로 본다면은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대기업의 한 80% 정도거든요. 네. 최근에 악화된다는 얘기는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중소기업 거기에 비해서 대기업 실적을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무리 악화된다 하더라도 아마 75%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그동안은 8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대졸 초임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가 거의 90% 가까워 대졸 초임은.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기업을 못 간다 하더라도 좀 덜 알려진 중견기업이지만 갈 때 내 친구 대기업에 간에 비해서 내 그 연봉은 한 90%구나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상실감이 좀 적죠. 네.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있죠. 그런 것들도 고용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청년의 인구는 일본에서 90년대 중반을 피크로 해가지고 줄기 시작했어요. 근데 90년대 중반에 20대 초반, 20세에서 24세 청년 인구가 1000만 명이었거든요. 이 1000만 명이 그 뒤에 한 2000년대 중반이 되면은 800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또 600만 명으로 줄어들고 지난 10년 정도는 600만 명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40%나 없어진 거죠. 1000만 명에서 400만 명이나 청년 인구가 사라진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청년 인구가 1000만에서 800만까지 20% 줄어드는 그동안에 청년 실업은 사상 최고로 올라갔어요. 청년 인구가 20%가 날아가는 동안에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로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청년 인구의 감소와 증가만이 그 청년의 고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OECD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이에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기업이 고용할 여력이 생기고, 특히 대졸이라든가 그 신규 채용이잖아요. 신규 채용이라는 건 정말로 기존에 이미 있던 인력들은 노동조합도 있고 하니까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힘들 때 정리해고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면은 기존의 인력은 지키죠. 가장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 청년 고용이죠. 그 신규 채용은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하지만은 그때는 굉장히 청년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20%가 사라질 때는 하지만 지금 최근 10년간은 600만 명에서 청년 인구가 움직이지 않아요. 600만 명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청년 실업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건 역시 기업 실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 그리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이게 어떻게 일본에서 가능했는가? 근데 또 기업의 실적만 가지고 본다면은 또 이 300만 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만큼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일본에서는 노동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일본도 역시 OECD보다 굉장히 긴 노동 시간 해가지고 장시간 노동 얘기가 많았는데 일본에서 지난 10년간 노동 시간 줄이자고 막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OECD의 평균 이하로 노동 시간이 떨어졌고요.
심지어 일본 기업의 많은 수가 겸업을 허용을 해요. 노동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 임금을 우리가 많이 못 주니까 대신에 그냥 줄어든 노동시간에 네가 더 일하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노동시간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또 임금은 낮아요. 임금을 많이 못 줘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은 100명을 뽑으면서 100만 원을 한 사람당 100명을 뽑으면서 한 사람당 100만 원을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90명을 뽑으면서 한 사람당 110만 원을 주는 거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낮은 대신에 많이 뽑을 수 있고 많이 뽑는 대신에 노동 강도와 노동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본에서 이제 은퇴한 분들한테도 일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년이 자꾸 연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재고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서 65세 정년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고용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재고용할 때는 임금이 굉장히 확 줄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이제 충분히 이 회사에서 많은 월급을 받은 분들, 그분들한테는 정규직 일자리는 청년한테 양보를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규직 일자리를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이제 비정규직이 되면서 월급을 적게 받고, 하여튼 비정규직이 되고 월급을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살 수는 있잖아요. 연금도 앞으로 받을 수 있고 하니까. 대신에 정규직 일자리는 되도록이면 청년들한테, 왜냐하면 청년들은 지금 정규직이 되느냐 비정규직이 되느냐가 이 사람의 일생에 걸친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어떤 상생이라고, 그러니까 일본도 이 상생의 문화를 한번 좀 잃어버렸다가 결국에는 상생하려는 노력이 없다면은 안 되겠구나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본에서도 이명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이 굉장히 많이 늦었는데, 저는 이 디지털이 굉장히 늦은 것이 단가이 세대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도 단가이 세대,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디지털화를 굉장히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 같은 것도 지금은 다 전산화로 하는데, 그때는 다 손으로 성적을 써가지고 직원한테 주면은 직원이 이제 입력을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교수들에게 전산화 해가지고 직접 성적을 입력하시면 돼요. 이제 다 우리가 시스템 만들어서 하더라도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화려한 일본, 재팬 넘버 원 하던 그 화려한 일본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젊은 사람들한테도 강요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미 미국에서는 다 이런 거 디지털로 다 한다라고 하지만은 위에 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세대가 점점 물러나면서 일본이 지금 많이 변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디지털화가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똑같은 거를 한국에서 느껴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를 발전시킨 지금의 그 50대, 60대, 지금 한국 사회 권력을 잡고 있는 한국의 CEO들, 한국의 정치가 국회의원들, 한국의 관료들, 뭐 이런 그 50대, 60대 잡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저는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국민연금 개혁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는 이미 2005년에 보험료율이 13%였어요. 13%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8%까지 올린다고 해서 지금 이미 18%가 됐어요. 한국은 지금 보험료율이 겨우 9%예요. 이 9%를 겨우 조금 올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할 수 있는 40대, 50대, 60대는 계속해서 자기들의 세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모든 부담을 젊은이한테 주는데, 그런데 젊은이한테 일자리도 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뚜껑을 벗겨가지고 터트려가지고 한국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 한국의 정치하는 분들, 기업하는 분들한테 지금 한국의 청년들의 실정이 이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당신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청년들이 지금처럼 잡을 못 잡고 계속 해외로 나가고 이렇다면은 당신이 나중에 70, 80이 되고 80, 90이 돼가지고 당신이 다음 세대에 의해서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그때가 되면은 당신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가. 그때는 이미 당신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그 인구 구성을 가진 노인이 되는데, 인구 구성 비율에서 작은 비율인 젊은이들이 당신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의식을 전환해가지고 이 젊은이들의 일자리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얘들을 좀 더 많이 고용을 할 수 있을까? 일자리를 나눌 수 있을까? 우리 세대가 약간 어떤 희생이 우리 세대에 필요한가? 이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사실 뭐 이 고령화라는 일본 경제의 모습을 보면서 일본 정말 심각하다. 우리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주셨고 또 어떤 부분은 일본은 그것에 맞게 잘 대응하고 있는데 또 우리는 그것에 맞게 대응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견해도 주시면서 다각도로 일본 경제의 특히 이제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라는 그 현상을 정의 내리시고 그것에 맞는 어떤 분석과 판단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벌써 이 토론이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저희가 토론을 이어갔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다른 주제로 논의를 하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끝으로는 이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가 앞에도 계속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또 교사 삼을 수도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또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일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본의 전철을 밟아야 될 부분도 있고 밟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명찬 박사님은 일본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나 산업 구조나 뭐 디지털화나 인구 구조 변화를 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역시 같은 질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이제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했을 때 이제 박상준 교수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진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대 7 정도로 30% 정도의 우리의 사회적인 현상은 일본을 따라간다. 네. 왜냐? 일본이 먼저 선진국이 됐고 먼저 그런 걸 다 겪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최근에 선진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선진국에서 그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노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유학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럼요. 일본의 이 노년 문제 이거 연구해서 가면 한국에서 나중에 반드시 크게 쓰일 거다. 네. 이미 나는 버린 몸이다. 나는 이미 다른 쪽으로 너무 많이 와버렸다. 예. 이쪽으로 건너갈 수 없다. 예. 그렇지만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박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 부분은 분명히 한번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서 한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는 계속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아까 제가 그래프 얘기를 했죠. 한국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까지 이렇게 쭉 꾸준히 성장을 해왔어요. 지금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계속 정체되어 왔는 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방금 이제 말씀 중에 일본은 완전 고용에 가깝게 많은 고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파일을 개개인에게 적게 주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하향 평준화라는 얘기를 해요. 비판적인 사람은 이거 굉장히 비판합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의 하나의 그 패턴이다. 그러니까 고용의 양적 증가일 뿐 질적 하락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을 못하게 하고 이게 엔저를 유발하는 한마디로 일본의 매력을 못 느끼게 하는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같이 망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 보장적인 측면에서 다 같이 좀 덜 먹고 같이 잘 살자 뭐 이런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뒤에 숨어 있는 부정적인 요소이고 사회주의권이 망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미국 한번 보세요. 보면요. 돈 버는 사람은 정말 힘껏 경쟁해가지고 엄청나게 벌잖아요. 근데 그 뒤에 소위 말해서 그 빈곤층이요.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빈곤층이. 그런데 미국을 제대로 안 된 국가라고 봅니까? 이게 자본주의 국가의 현상이거든요. 그게 자본주의에서는 격렬하게 경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부분과 그게 도태되는 부분 이게 공존한단 말이에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세다. 이 부분인데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에 가까워요. 일본하고는 많이 지금 다르다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미국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고 이게 IMF 이후에 상당히 미국적인 모습을 많이 따라갔다고 보는데 그래서 한국은 이 빈부격차가 심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예요. 거기에서 도태하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 병리 현상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자살 안 하도록 전부 다 하향 평준화 시켜버리는 게 그게 과연 좋은 거냐 했을 때 역사가 말해주는 거는 사회주의권이 절대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한일 관계를 비교할 때 꼭 한번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를 좀 비교할 때 어떤 잣대로 좀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지 조언을 주셨습니다. 박 교수님께도 끝으로 같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좀 일본과는 달리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두 가지 다 좋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 이명찬 박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든가, 네, 그런 거, 효율성이라든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임금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제가 하향 평준화에 대해서 좀 좋게 그 파일을 나누는 거 말씀드렸지만은, 하지만은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우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데려가고 싶어 하고, 막 구글, 막 아마존에서 다 데려가고 싶은 사람, 이 사람들한테 자, 똑같이 100만 원만 받으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도망가요. 네.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일본이 이게 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일본의 문제인데, 일본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세다 대학은 정말로 그 평준하거든요. 그 네. 교수들의 월급이나 이런 게. 네. 근데 이걸 굉장히 많이 리서치를 좀 더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좀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도록 조금씩 아주 조금이지만 한국 대학에 비한다면 조금 바꿨는데 최근에 너무나 놀랍게도 와세다 대학에서 정말 우수한 교수는 일반 교수 연봉의 7배까지 받을 수 있게 바꿨어요. 파격적이죠. 네. 한국 대학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도 이제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하지만은 다른 한편에 이제 그 말씀에 제가 그래서 동의를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 하지만은 나와 내 친구가 똑같이 삼성전자에 원서를 냈는데 굉장히 비슷한 친구지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내 친구는 나는 삼성전자에 들어갔는데 내 친구는 안 돼가지고 그냥 이제 중소기업에 갔어요. 근데 나와 그 친구의 월급의 격차가 뭐 그 인센티브 후생 복지까지 생각한다면 뭐 2배가 나. 근데 나는 그 2배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삼성전자에서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인재지만 그렇다고 내가 막 그 구글하고 그 아마존에서까지 막 스카우트 해가려는 그 정도 인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운이 좋아서 삼성전자에 갔어요. 나는 이 친구보다 이미 2배를 더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더 받아야 돼. 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퍼스트 티어, 세컨드 티어, 서드 티어로 가면서 하청 기업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 구조가 지금 있는데 그 구조 속에서 그쪽은 무시하고 오직 이미 운이 좋아가지고 이 대기업에 참여한 우리들은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저는 한국사는 공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동시에 정말 우수한 사람들을 질투하지 말고 저 우수한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서 굉장히 우수한 교수가 와가지고 이 사람은 나보다 7배 연금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만큼 따라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인정하지만 또 크게 다르지 않은 생산성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네, 좀 더 나누는 또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교수님의 어떤 제안도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한 말씀 많이 주셨고, 두 분의 어떤 조언, 또 우리 한국이 가져가야 될 어떤 방향성, 굉장히 깊은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참, 우리나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뭐, 각각의 인사이트를 담으려면 한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두 분의 고수를 초대해서 열전을 벌일 수 있게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성장률로만, 어쩌면 금리로만, 어쩌면 환율로만 일본을 알았었다면 더 깊숙이 일본을 들어가서 왜 그런 현상이 야기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각도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여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저도 참 좋은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